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 손으로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을 처단한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살다 보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싶은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살만해서 운이 좋으면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50회를 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아내를 음주운전 사고로 먼저 보내고도 세상을 원망 한 번 한 적 없이 58회를 보냈어요. 사람이 하는 일 뭐가 됐든 완벽한 곳 없고 악의보다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큰애 11살의 아내가 음주운전 차량에 저 세상에 갔는데 그 사람은 장례식장에 찾아와 3일 동안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밥도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울면서 저에게 죄송하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말만 연신 해대면서요. 나에게서 아내를 빼앗아 가고 아이들에게선 엄마를 빼앗아간 그 사람을 어떻게 쉽게 용서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적어도 진심이 담긴 사과란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에게 됐다고 그 한마디 한 후로는 세상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실제로 그 후로도 주위로부터 상당히 관용적인 사람이 됐다, 여유가 있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하지만 전 처음으로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을 58에 만나게 되었어요. 평생 감옥에서 썩어 죽어도 좋으니 그렇게라도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 악연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저희 집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건 몇 달 전이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만났던 연인과 장기 연애를 하고 있던 둘째인 딸이 느닷없이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아빠, 있지? 나 프로포즈 받았다? 프로포즈? 아이, 경태가 결혼하지? 응, 완전 생각지도 못한 대반전. 나도 깜짝 놀랐잖아. 이거 봐, 반지 예쁘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흘려 말한 거 그대로 들고 사온 거 있지? 예쁘네. 근데 수지야, 결혼은 2년 후에나 할 것 같다고 하지 않았어? 너 이제 고작 28이야. 30에 드레스 입고 싶다는 계획은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거?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미 연애만 6년인데 충분히 결혼할 만하지 않나 싶기도 해서. 물론 경태가 아직 제대로 자리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취직해서 이제 돈 벌 일만 남았잖아. 막상 프로포즈 받고 나니까 기분도 좋고 아무튼 나 하겠다고 했어. 그래, 일단 오빠랑 이야기 좀 해보자. 아, 왜? 아빠 표정이 왜 그래? 딸이 프로포즈 받았는데 안 기뻐? 기쁘지. 기쁜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작년에 네 오빠 장가 보내고 적어도 3년 텀은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어때? 내가 시집 간다고 영영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것도 아닌데. 나 맨날 맨날 올 거야. 내가 이 집 나간다고 아빠 안 찾아올까 봐 그래? 매일 올게요. 아빠한테는 나밖에 없는 거 다 아는데. 아내를 잃고 저는 두 아이를 필사적으로 키워냈습니다. 어디 가서 엄마 없는 애라는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형수한테 찾아가 여자아이 머리 묶는 법도 배우고 주부들이 보는 잡지를 보면서 집안 인테리어에 아이들 코디까지 신경 쓰지 않은 게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저희 어머니께선 살아 계셨을 때 아들 집이 아니라 딸 집에 온 것 같다고 하실 정도였죠. 실제로 밖에서 엄마가 안 계신다는 소리를 하면 다들 놀랐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허투루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차면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해야 한다지만 아들과 달리 딸을 보내려니 못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더 마음껏 아껴주고 사랑해줘야겠다고 생각했던 차였습니다. 부모 사랑이라는 게 줘도 부족하잖아요. 게다가 아들은 어찌어찌 돈만 보내서 장가를 보냈는데 딸은 그냥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를 어쩌면 좋나 싶었던 차에 다행히 며느리와 사돈께서 마음을 써주셨습니다. 아버님, 아가씨 결혼 준비한다면서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가씨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 엄마랑 해서 같이 준비해서 보낼게요. 아이고, 사돈께 미안해서 어쩌나. 미안하긴요. 아버님께서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니 저희 엄마가 이렇게라도 보답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가씨, 어머님 빈자리 때문에 아쉬운 결혼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 많이 쓸 테니까 걱정 마세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얻어서 아들한테 평생에 잘한 일이 며느리랑 결혼한 일이라고 했었어요. 전부터 딸도 잘 챙기고 딸 남자친구도 친동생처럼 불러다 아들과 며느리가 잘 챙겼거든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신혼집 문제며 혼수, 가전, 예단 문제를 딸과 상의해 해결해 주었죠. 그런데 딸과 몇 번 만나 상의한 며느리가 찾아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기 아버님, 아가씨 결혼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어이,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뭐 문제 생겼어? 아니, 그게 그쪽에서 집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경태 씨가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출도 잘 안 나오니 이쪽에서 집을 일단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 같아요. 그쪽 사돈댁이랑 연락해 본 거야? 아니요. 아가씨가 그래요. 제가 직접 연락해서 신혼집 문제 얘기해 보겠다고 하는데 한사코 거절하면서 자기 선에서 알아서 해결하고 싶다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경태가 아직 그럴 능력이 되지 않긴 하겠지. 사돈 쪽에서는 보태기 힘들어 그랬겠지? 아가씨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아버님, 저는 이 결혼 좀 미뤘으면 좋겠어요. 아가씨랑 얘기하면 할수록 너무 준비가 안 된 결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껏 모은 돈은 아가씨 프로포즈 반지에 다 써버리고 최근엔 차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 뭐 차야 필요한 거고 반지는 수지가 가지고 싶다고 하니까 그랬겠지. 그럼 좀 이따가 해도 되는 거잖아요. 둘 다 29이면 한창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설마 임신은 아니에요. 저도 혹시나 싶어서 재차 확인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임산부 같진 않아요. 걱정 마세요. 그럼 다행인데 둘이 좋아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니 어쩌냐. 정분난 거 옆에서 뜯어 말려도 안 되는 걸. 그러지 말고 집은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해라. 내가 명준이한테 할 만큼 수지한테도 해주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은 지켜야지. 아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진행해봐. 또 문제 있으면 말해주고. 상견례 날짜는 잡혔지? 네, 다음 달 첫째 주 주말이요. 그럼 아버님, 일단은 진행해 볼게요. 아들 결혼과 달리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라 그랬죠. 아들이나 며느리는 사회생활을 좀 한 뒤 30대에 계획적으로 한 결혼이라 문제가 없었고요. 저라고 그렇게 준비 안 된 결혼을 강행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딸에게 유독 약한 것도 있고 딸이 좋다고 하고 오래 만났으니 그 시간을 믿은 것이죠. 믿는 도끼에도 발등 찍힌다는 말을 새겨두고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는 아들이 찾아와 상기된 얼굴로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수지 결혼 일단 중단시켜야 돼요. 또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아무리 오래 만난 사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쪽에서 너무 수지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집도 우리 보고 하라면서 신혼집은 또 경태집 가까운 곳으로 해야 한다잖아요. 수지도 그건 싫은 모양인데 애가 물러서 경태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아휴, 내가 경태 한번 불러서 이야기 좀 해야겠다. 아니, 그냥 안 시키면 안 돼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 경태 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은근히 가부장적인 모습도 있는 것 같고 수지나 경태나 한쪽 부모 없이 자란 건 똑같은데 걔는 그 집 장남의 아들 대접받고 자라 그런지 은근히 수지한테도 대접받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요. 너 수지 설득할 수 있겠어? 수지 어려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그 고집 꺾으려면 아주 여러 날 여러 사람 고달퍼야 해. 나 수지 믿는다. 수지가 6년을 만난 거면 적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겠지. 아버지! 결혼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아들의 말을 귓등으로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닌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예비사위를 불러다 제대로 이야기도 했었어요. 신혼집 문제로 수지랑 갈등이 좀 있다지?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께서 좀 욕심을 부리셔서. 그런 문제는 자네가 중간에서 알아서 해야지. 집까지 해주기로 한 내 귀에까지 들어오면 쓰나? 안 그래? 예, 아버님. 면목 없습니다. 신혼집 문제는 제가 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려서 수지 원하는 곳으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 그래 주면 고맙지. 경태야, 나 정말 귀한 딸 보내는 거야. 너 우리 수지 6년 만나면서 나도 명준이도 수지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아꼈는지 알지? 알죠. 아버님이랑 형님 몰래 수지 데리고 1박 여행 한번 갔다가 저 정말 그날 황천길 보는 줄 알았는데요. 잘 압니다, 아버님. 준비되지 않은 결혼에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게 많은 것도 알고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저도 결혼 준비가 처음이다 보니 좀 서툴렀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 아버님 귀에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사위와는 말이 잘 통했습니다. 바로 제가 하려던 말이 뭔지 알아차리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지요. 그런데 그 약속은 쉽게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무사히 며칠은 보냈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딸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같이 퇴근하기도 전에 저녁은 뭐냐고 문자하던 녀석이 저녁도 거르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수지야, 오늘도 저녁 거르려고? 왜? 무슨 문제 있어? 아니야. 그럼 밥 먹어. 왜 자꾸 밥을 걸러?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녀석이. 안 먹을래. 웨딩 촬영하려면 다이어트도 해야지. 요즘에는 뽀샵인가 뭔가 그거 다 해준다며. 결혼식 날 한참 멀었는데 굳이 지금부터 그러게? 그러지 말고 와서 먹어. 아빠가 오늘 일부러 너 좋아하는 오리탕 사왔단 말이야. 아빠, 미안. 나 내일 아침에 먹을게. 지금 좀 피곤해. 그렇게 어두운 방에 등을 돌리고 누운 딸은 다음날 애써 끓여놓은 오리탕은 쳐다도 보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며느리를 불러다 추궁했더니 며느리는 뭔가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섣불리 제게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자꾸 우물쭈물했죠. 무슨 일인데 그래? 수지 결혼 문제면 내가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인데 소희 애미 너까지 입 다물고 있을 거야?
그게요, 아버님. 아가씨가 아버님께 절대 말씀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무슨 일인데 신신당부까지 해, 어? 혼수 문제요. 혼수? 혼수가 왜? 사돈께서 혼수며 가전이며 전부 본인이 골라주시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시나 보더라고요. 근데 아시잖아요. 젊은 애들 감성이랑 나이 있으신 분들 감성이 또 다른 거. 젊은 애들 감성 생각해서 고를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본인이 보고 다니신다는데 아가씨가 쓸 살림인데 아가씨가 고르는 게 맞죠. 그거야 당연한 이야기지. 그래서 그거 하나 제대로 조율이 안 돼서 애가 저렇게 죽을 상을 하고 다닌다고? 별걸 다 고집 부린다 싶으니 이상해서 제가 아가씨한테도 절대 양보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엔 혼수랑 가정가구를 전부 자기가 해줄 테니 그냥 받아만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는 뭐라고 했다는데? 당연히 거절했죠. 근데 문제는 경태 씨한테 거절해서 경태 씨가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면 혼수도 다 우리가 할 테니 신경 끄셔라. 그렇게 말하라고는 했는데 아버님 꼭 이렇게까지 결혼시켜야겠어요? 그 집도 경태 하나 결혼시킬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집도 해오라고 하고 집 위치도 혼수도 다 자기들 멋대로 해야겠다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어지간하면 사돈처녀 문제라 좋게 좋게 넘어가야지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아버님께 말씀드려보래요. 딸 시집 보내는 게 이렇게 고민스럽고 골치 아픈 일이 될 줄 알았더라면 전 시작도 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딸이 제가 아는 걸 원하지 않은 것 같아 일단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딸 얼굴에서 그림자가 거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녁도 거르고 며칠 사이에 살이 쪽 빠진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벌써부터 시어머니와 그렇게 갈등이 있으면 나중에 결혼에 어떻게 사려나 아주 훤히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오자마자 방으로 직행하려는 딸을 붙들고 식탁에 앉혔죠. 저도 딸도 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 술 한 잔 기울이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진솔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먼저 술을 권했죠. 수지야, 너 지금 행복하니? 어? 아빠 보기엔 너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그래. 결혼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일이면 프로포즈 받았을 때처럼 웃는 얼굴만 해도 모자란 시간이잖아. 근데 너 표정 좀 봐. 누가 결혼 앞둔 신부처럼 보겠어? 나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 줄은 몰랐어. 그냥 경태랑 같이 결정하고 식장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빠는 이런 문제 없었잖아. 그러니까, 응? 오빠는 그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던 결혼이 너한테는 왜 그렇게 어렵겠어? 이게 다 사돈 쪽에서 걸고 넘어지는 게 많아서 그렇지. 솔직한 말로 아빠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너 경태한테 보내고 싶지 않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집도 너가 해가는데 집 위치나 혼수 문제는 선 넘은 거지. 아빠, 알고 있었어? 새언니가 말했구나. 너 결혼에 있어서 아빠가 몰라야 하는 건 없어.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웃는 얼굴로 식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미안해, 아빠. 아빠 걱정할까봐 내 선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내일 경태 좀 오라고 해. 가족 되는 일이 쉽겠니? 여러 번 만나서 여러 번 이야기해야 겨우 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결국 저는 다음 날 또 예비사위를 호출해 대화를 했습니다. 예비사위도 이 상황이 그렇게 탐탁지 않은지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엔 어떻게든 저희 딸에게 맞춰주겠다고 했으면서 혼수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아버님,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는 알겠는데, 사실 혼수 문제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형님도 누님도 너무 저희 어머니를 안 좋게만 보시는 것 같고, 없는 문제 들쑤셔서 만드는 게 아니잖나. 왜 너희 부부가 사용할 혼수를 어머니가 고른다는 거야? 그거야 저희 어머니께서 오래 사시기도 했고 살림도 많이 하셔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더 살림에 도움이 되고 어떤 가구가 신혼집에 더 잘 어울리는지 아니까 도움 주시고 싶어 그런 거죠. 그 말 수지 엄마가 없어서 나선 거라고 들리네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나 수지 엄마 보내고 웬만한 주부 못지않게 살림해본 사람이네. 살림을 해봤다고 해서 가정 가구 보는 안목이 더 높을 거라고는 장담할 수 있어. 우리 세대랑 너희 세대가 또 달라서 우리 때에는 보지도 못했던 가전들이 나오는 시대에 사도는 또 얼마나 잘 판단할 수 있고, 더군다나 가구는 취향이야. 쓸모보다는 쓰는 사람 취향을 더 담게 되어 있다고. 만약 쓰다가 문제가 생겨서 후회하더라도 그거 역시 수지 자네 몫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경력자가 봐준다고 해서 두 사람이 후회 없이 쓴다는 보장이 있어? 그건 아니지만 좋게 넘어가세, 응? 지금 수지 오빠는 결혼 파토내라고 난리야. 내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결혼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겠나? 이렇게 사소한 문제까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해 살겠다는 거야? 결혼은 일단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부터 되어야 하는 거야, 예. 저는 그 정도 하면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돌아서는 예비사위 표정이 좋지는 않았지만요. 그런데 며칠 후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최근에 예비사위를 만나고 온 딸의 표정이 심상찮다 싶을 만큼 무척 어두운 날이었죠. 또 싸웠구나 싶어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날 새벽 반복되는 인기척의 잠에서 깨워 나와보니 딸이 화장실 앞에서 주저앉아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수지야, 너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아빠, 배, 가만히 있어보자. 119가 몇 번이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구급차 번호도 까먹을 정도로 경황이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자는 아들한테 전화해 구급차 좀 불러달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간 딸은 위경련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나마나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였죠. 겨우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딸을 보니 화딱지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수지, 너 그냥 결혼 때려치워라. 결혼 2번 했다가 사람 잡겠다. 아유, 아가씨, 이참에 쉬어요. 결혼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아버님 말대로 일단 좀 중단하는 걸로 해요. 네? 절대 안 된다고, 예비사위와 헤어질 수 없다고 울고불고 할 줄 알았던 딸이 뜻밖에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자다가 뛰쳐나온 아들 부부도 놀라 바라보았죠. 그런데 딸이 결국 파혼 결심을 한 계기를 듣고 저희 모두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주 썩을 쌍놈의 집안이 따로 없었거든요. 나 결혼 안 해. 절대 안 해. 나 사기당했어, 아빠. 이거 완전히 사기 결혼이었어. 사기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안수지, 너 똑바로 말 못해? 내 신혼집. 아빠가 해준 그 신혼집에 아가씨가 들어가서 산대. 혼전 임신을 했대요. 대학생인데. 둘 다 능력이 없어서 당장 결혼식 못하니까 일단 애 낳고 키우면서 취직할 때까지 제 신혼집에서 살게 해달래요. 저희는 그제야 사돈이 신혼집 위치와
혼수 문제를 고집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처음부터 저희한테서 집을 얻어내서 자기 딸한테 내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맹랑한 예비 사위 역시 그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른 프로포즈를 한 이유도 그거였죠. 그럼 아가씨는요? 아가씨랑 경태 씨는 결혼해서 어디서 살고요? 합가하재요. 엄마가 없었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할 거 아니냐고. 그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냐고. 경태방에 침대만 바꿔서 살라고. 이거 순 양아치 집안 아니야? 아가씨,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경태 뺨을 후려 쳐버렸어야죠. 그랬어야 하는데 너무 놀래서. 저도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분해요.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상에 그렇게 양심 하나도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더군요. 자기 딸 신혼집을 위해 아들 며느리 이용해 집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결국 저는 그 길로 아들 부부와 함께 사돈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나름 예의를 차려서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골이면 새벽 닭이 우는 딱 그 시점에 가서 문을 두드렸죠. 아버님, 형님, 누님까지 여긴 어떻게... 저는 예비 사위를 보자마자 뺨을 후려쳐 버렸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참으라고 했지만 참을 수가 있어야죠. 비몽사몽 나왔던 예비 사위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소란을 듣고 사돈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아니, 사돈 아니세요? 여긴 어쩐 일로? 어쩐 일로? 지금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봐요. 내 딸한테 내가 해준 집은 이 집 딸한테 주고 내 딸 보고는 합가해서 살라고 했다면서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 꼭두새벽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리시는 거예요? 어차피 가족이 되는 마당에 어려운 사정 돕자는 취지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막말로 수지 엄마 없이 자라서 배워야 할 거 많지 않나요? 아무리 바깥사돈께서 신경 써서 한 살림이라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여자 손으로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적당히 우리 딸을 키우고 독립할 때까지 그 집 내어주고 살림 다 배워서 뒤에 들어가면 될 것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없는 것들이 더한다더니. 뭐예요? 없는 것들? 사돈, 지금 말 다 했어요? 이래봤자 수지한테 좋을 거 하나 없을 텐데요. 지금 이 상황에 수지한테 파혼 말고 더 좋은 결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단순히 그쪽한테 항의나 하자고 이 꼭두새벽에 찾아온 줄 알아요. 파혼입니다. 이 땅 거지 같은 집구석 내 귀한 딸 절대 못 보낸다고요. 알아들어요. 아버님, 파혼이라뇨. 안 돼요. 안 됩니다. 자네도 다시는 내 눈앞에도 우리 수지 앞에도 나타나지 말게. 그러는 날에 그냥 자네 죽고 나 죽는 날이야. 알겠어? 그날 생각하면 그 집 이웃들에게 괜한 민폐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식장이며 스튜디오 예약, 위약금은 전부 그쪽에서 물게 했죠. 물론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후로 딸이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아들이 딸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데려오길 여러 날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파혼한 그 남자애가 딸을 찾아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한 대 패주려는 걸 문제 삼을까봐 간신히 억눌러 참았다고 하더군요. 뭘 잘한 게 있다고 수지 앞에 나타나? 그러게 말이에요. 한 대 시원하게 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왜 아버지가 쳤어요? 제가 쳤어야 턱이라도 돌아갔을 텐데. 그때가 딱 합법적 폭력이 가능한 순간이었는데. 나도 온 힘을 다해 때린 거야, 이 자식아. 그래서
다시 못 오게 엄포 놓았어? 말은 그렇게 했죠. 아주 가관이에요. 뭐 지 생각이 짧았다. 자기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진짜 괜찮은 생각인 줄 알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울고 불고 아주 남자 망신은 지가 다 시키더라니까요. 수지 너 그러지 말고 일 좀 쉬어. 휴직계 낼 수 있다며.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병가를 내든지, 어? 전 딸이 그놈과 마주쳐 다시 그놈의 꼬임에 넘어갈까 걱정돼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딸은 의외로 순순히 당분간 일을 쉬겠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는 딸이 그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막연히 결혼 준비하다 파혼했으니 힘들긴 하겠지 했던 거죠. 처음부터 너무 딸의 의견에만 맞추는 게 아니었다는 뒤늦은 자책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문제는 터졌고 딸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딸은 몰라보게 말라갔어요. 밥도 제때 먹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시간을 보냈죠. 며느리가 손녀를 데려왔지만 그렇게 좋아하던 조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아가씨 나이에 파혼 한 번 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요, 솔직히 어머님이 도왔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야 결혼 문턱에서 파혼이 쉽겠어요? 생각해봐요. 파혼한 사람들 중에서 괜히 파혼했다 하고 후회한 사람 있는지. 다 할만하니까 한 거고 했어야 하니까 한 사람들이라 조상이 도왔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가씨 결혼 도우면서 저는 몇 번이나 조상신 언제 오시나 했다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보는 사람 속상하게 정말. 죄송해요. 저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딸은 며느리 사돈댁에서 애써 준비해 주신 전복 삼계탕은 한 술도 뜨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파혼 후유증이라는 거 각오는 했지만 엄청 나더라고요. 저는 결국 어떻게든 딸을 그 방에서 끄집어 나와야겠다는 생각에 딸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은경아 나이야, 수지 아파. 수지 소식은 들었지? 아버지! 안 그래도 지금 수지 연락이 잘 안 돼서 아버지한테 연락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유, 아주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보는 사람 피를 다 말리고 있어. 그러지 말고 너가 와서 수지 좀 만나봐라. 누구라도 만나서 시간 보내야 그 괴로운 시간이 빨리 가지 싶어. 수지 꼬셔서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와라. 경비 내가 다 지원해줄게. 일본도 좋고 어디 멀리 동남아도 좋고, 응? 딸 친구까지 동원해 딸을 꺼내려고 한 노력은 다행히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딸 친구가 올 때마다 방에선 이따금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말소리가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땐 딸 친구 은경이와 함께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고 하기도 했죠. 비록 여행은 가지 못했지만 딸은 분명 차츰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는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함께 저녁도 먹었죠. 아빠, 나 슬슬 복직 준비하려고. 괜찮겠어? 아빠 생각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이참에 푹 쉬어. 쉬는 것도 중요하다니까. 2달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나 휴직 90일 이상 안 돼.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서경태 같은 놈 때문에 내 빛나는 청춘을 소모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지금이 내가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시기 아니야. 그런데 그 시기를 서경태랑 파혼했다는 이유로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다? 그거 완전 인생 낭비거든. 이제부터 안수지 부활이야.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살다 보면 별의 일이 다 있잖아요. 결혼 날짜 잡고 파혼한 거요. 인생 크게 보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행여 그게 발목 잡혀 세상 남자들이 내 딸 싫다고 하면 내가 평생 끼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스갯소리로 내가 천년만년 살지 뭐 하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에게 들이닥친 불행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비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고 있다고 믿었죠. 딸의 첫사랑인 아이를 만난 건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딸이 아이돌 좋아하듯 무척 좋아한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어이, 잠깐만. 너 승재 아니냐? 한승재 맞지?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어떻게 여기서 다 뵙네요. 저 부모님이랑 식사하고 막 헤어진 길이에요. 나도 친구 만나러 온 거야. 여기서 너를 다 만나네. 이게 얼마만이야? 졸업하니까 거의 8, 9년 만이지? 예.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수지 만났어요. 그래? 여기서 보니 참 반갑네. 내가 그때 승재 너 사위로 점 찍어놨었는데 기억해? 예. 그때 저 사위로 점 찍으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서요. 아이고, 쉬고 능청스럽기는 여전하네. 그래, 뭐하고 지내? 저 명함 드릴게요. 저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야, 변호사가 됐어? 왜? 하려거든 판사를 하지. 검사까지는 해볼까 했는데 이쪽이 더 적성이 맞더라고요. 혹시 도움 필요한 일 생기면 연락 주세요. 수임료 깎아드릴게요. 받으시게? 그래도 받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좀 바쁘고 비싸서. 알았다. 수지 통해서 연락 한번 할게. 언제 밥이나 먹자. 예, 아버님. 그때도 정교 회장을 도맡아 할 만큼 인기가 참 많은 녀석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나서는 거 싫어하던 딸이 학생회에 들어가 활동할 만큼 그 녀석을 무척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누구나 학창시절 첫사랑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딸과 친구처럼 지내고 관심이 많은 아빠였어서 자연스레 학교를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그 아이와도 친분이 있었죠.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대학에 가면서 멀리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듣고 영영 소식이 끊겼었는데 살다 보니 그렇게도 만나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일이 될 거라는 것을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다는 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겠다고 거실에서 무거운 눈꺼풀과 싸우고 있던 중이었죠. 갑작스레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아들이 그 시간에 전화할 일이 없다 보니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딸 일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나 혹은 손주 문제인가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꺼낸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빨리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겠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누가 병원에 갔는데? 소희 엄마야? 소희야? 아니요. 수지요. 수지가 지금 응급수술에 들어갔어요. 뭐야? 수지가 왜? 저녁 먹고 좀 늦을 거라고만 했는데 수지가 대체 왜 응급수술에 들어가? 음주운전 사고가 났대요. 전신줄을 바꿔서야 멈췄는데 안전벨트를 안 매서 깨진 창으로 날아갔대요. 귀에 이명이 들려서 아들의 말이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더군요. 핸드폰을 든 손을 툭 떨구고는 멍하게 어둠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딸, 음주운전, 사고, 응급수술, 제 상식선의 세계에선
그 어느 것도 절대로 어우러지지 않는 단어들이었거든요.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며느리가 신발 한 짝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서 그제야 한쪽 발이 맨발인 걸 알았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수지가 음주운전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 차량이 음주운전한 것처럼 흔들렸다는 목격자들 증언이 있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애 상태가 어떤데? 수지가 어떻게 된 건데? 의식이 없었대요. 저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술 진행됐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여기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의식이 없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곁에 며느리가 있었고 딸은 여전히 수술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말로는 딱 사고가 나던 그 시점에 아들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이상하게 소희 아빠가 오늘따라 아가씨 집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좀 해야겠다더라고요. 근데 아가씨가 안 받고 웬 남자가 현장 수습 중인 대원이라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말에 급하게 저희가 먼저 병원으로 왔어요. 아버님께 연락할 경황도 없었고요. 아버님, 아가씨 괜찮을 거예요. 믿어요. 아가씨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절 생각해주는 며느리 마음이야 너무 고마웠지만 그때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더군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임은 틀림없었으니까요. 딸은 무려 14시간의 수술 끝에 수술실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건 천운이고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차량은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상황에 충격으로 깨진 앞 유리로 튀어나왔는데도 살았으뇨. 문제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었죠. 아내를 따라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었지만 의식 없이 누워있는 모습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분명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햇살처럼 밝은 미소로 웃으며 인사했던 애가 불과 사고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좀 늦을 것 같다 멀쩡히 전화도 했던 애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수지야, 아빠야, 수술 잘 견뎠다. 잘했어. 장하다 우리 딸. 아빠는 우리 수지 푹 자고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다릴게. 그러니까 우리 딸 푹 쉬고 일어나. 알았지? 아빠 너무 기다리게 하지는 말고. 일단 살아줬으니 한시름 놓기야 놓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식들은 절대 음주운전만큼은 하지 않아요. 그건 제 인생을 전부 걸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음주운전 사고로 생명을 잃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음주운전 자체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회식이 있는 날에는 아예 차를 끌고 가지도 않고 갑작스레 생긴 회식에도 차량을 차에 두고 택시로만 이동하곤 했어요. 두 아이 모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굳이 술을 찾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딸이 음주운전이라뇨. 경찰 쪽에서는 음주운전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는 모양인데 일단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차량이 비틀거렸다는 증언은 확실해? 네, 경찰 쪽에서는 음주운전 아니면 지병으로 인한 운전 미숙이라고 보고 있는데 둘 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수지라면. 병원에선 검사 결과가 언제쯤 나온대. 일단 혈액보다 모발 쪽으로도 검사해 보려고요. 아무래도 그냥 음주운전으로 넘기기엔 너무 걸리는 게 많아서. 그래 부탁한다. 명준아, 적어도 수지 억울할 일은 만들지 말아야지.
그때 아들과 저는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아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딸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이 세상과 끈을 놓아버리게 되는 그 끔찍한 순간을요. 다음 면회 시간을 기다리며 차 안에서 딸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미리 보기로 뜬 메시지는 딸의 카드가 쓰였다는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본능적으로 허리를 펴고 앉아 문자 메시지를 봤는데 분명히 지금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딸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없는데 누군가 딸의 카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급하게 딸의 소지품을 다시 챙겨보기 시작했어요. 딸이 몇 개의 카드를 가졌는지 그런 것까지는 몰랐지만 늘 가지고 다니던 카드 지갑 한 칸이 비어 있는 건 발견했죠. 일단 카드 회사에 연락해서 정지 신고라도 해야겠어요. 그리고 어디에 쓰였는지 알아봐야죠. 본인이 아니라 절차가 좀 까다롭지만 어쩌면 사건의 실마리가 될지도 몰라요. 사고 현장에서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사고 전에 누군가 가져갔든지요. 물론 어쩌면 그 전에 잃어버린 카드일 수도 있지만요. 그래, 일단은 뭐라도 알아봐야지. 부탁하마.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가며 일단 딸이 그날 만난 사람이 누군지부터 알아내야 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경찰이 사고 조사를 위해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딸이 기혼자로 나온 거예요. 배우자요? 우리 딸은 결혼도 안 한 미혼인데 무슨 배우자요? 여기 보시면 서경태 씨가 배우자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뭐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턱 막히다 못해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보니 이미 한 달 전에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경찰과 제가 차례로 그놈에게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는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재차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하자 그제야 바꿔서 사고 소식에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일단 서경태 씨는 그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안수지 씨와는 만난 적도 없고요. 뭔가 이상합니다. 서경태 그놈 내 딸과 2달 전에 파혼한 남자이요. 파혼은 확실합니다. 내 딸이 나와 가족을 속이고 뒤에서 혼인신고 같은 거 할 리가 절대 없어요. 일단 저희는 다방면으로 생각해 수사를 해야 해서요. 서경태 씨도 제대로 소환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수사 과정 중 이상한 게 또 발견이 됐었습니다. 딸 카드를 쓴 게 다름 아닌 서경태 그놈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함께 만나 데이트를 한 날 카드를 놓고 와서 잠시 카드를 빌렸다더라고요. 하나부터 10까지 수상하고 말이 안 되는 거 투성이었죠. 애초에 딸이 파혼한 그놈과 데이트를 할 리도 없었고요. 그놈은 병원까지 찾아와 눈물바람을 보이더군요.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고라뇨. 수지가 교통사고라뇨.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너 그날 정말 수지랑 안 만났어? 안 만났어요. 그날 제 여동생 생일이기도 해서 모두 다 같이 모여 저녁 식사한 날이에요. 그리고 왜 내 딸이랑 네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말도 안 되잖아. 수지는 분명 너 같은 거랑 헤어져서 다행이라고 했었어.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에 너 같은 거한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애라고. 저희가 끝이 좋지 않았다 보니 수지는 아버님과 형님 그리고 누님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다시 한번 가족을 실망시키는 일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100번 양보해서 너 같은 놈을 다시 만날 생각이었다 치자. 근데 혼인신고? 수지는 그렇게 생각 없는 애가 아니야. 혼인신고라니. 수지가 저렇게 된 상황에 아버님께 이런 말씀 너무 죄송하지만 원래 남녀 관계는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는 오해를 풀었고 다시 제대로 된 출발을 해보자고 결심한 거예요. 일단 그 약속으로 혼인신고를 했던 거고요. 차근차근 앞으로 단계를 밟아 나갈 생각이었는데 저는 그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놈의 뒤통수를 당장에 후려쳐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수사 과정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딱 하나 남은 키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의 휴대전화였어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에 딸의 휴대전화에는 뭐라도 있을 게 분명했는데 문제는 보안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딸의 잠든 얼굴에 가져다 대도 열리지 않더라고요. 아니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는데 딸이 설정한 비밀번호 6자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쥐지 못한 듯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은경아. 아버지, 수지 무슨 일 있어요? 수지가 연락이 안 돼서요. 수지가 지금 병원에 있어. 많이 안 좋다, 은경아. 수지가요? 수지가 왜요? 아, 그때 좀 어지럽다고 하더니 몸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수지가 어지럽다고 했다고? 언제? 그게 언제야? 그제 밤이요.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이상하게 졸립고 어지럽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곧장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고요. 그게 정말이야? 또 다른 말은 없었어? 은경아, 그날 수지가 만난다고 했던 사람 누군지 몰라? 그날이요? 그날이라면 알아요. 수지 그날 승재 만난다고 했어요. 한승재. 그런데 딸 친구의 입에서 나온 사람은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전 예비 사위 그놈의 이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의 첫사랑이었던 변호사 그 아이 이름인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멍하게 앉아있다 불현듯 그때 만나 받아둔 명함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수차례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적어도 10차례나 넘게 전화를 걸고 시간이 흐르면 다시 전화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애한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이 커졌죠. 면회 시간이 되어 딸을 만나러 들어갔는데 여전히 인형처럼 누워만 있는 딸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수지야, 제발 아빠한테 뭐라고 말 좀 해다오. 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가 알아야지. 우리 딸, 아빠한테 모든 이야기했었잖아.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나와 중환자실 근처 의자에 앉아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6개의 단음으로 된 소리였는데 전 그저 본능적으로 딸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지금 떠올리면 거기가 어디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그저 여기저기 수지 이름만 부르고 다녔는데 자꾸 6개의 단음이 반복해서 들렸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앉아서 잠깐 졸았던 것 치곤 굉장히 깊은 잠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눈을 떴어요. 머릿속에는 꿈에서 봤던 음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남아있었죠. 딸 생각에 꾼 꿈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딸의 핸드폰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6개의 단음에 대한 의문이 풀린 거예요. 전 바로 병원 공중전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누를 때마다 번호별로 소리가 다르다는 걸 확인했어요. 꿈에서 들었던 그 음을 찾아내는데도 성공했고요.
비밀번호는 050627이었습니다. 그건 아내의 기일이었고요. 손을 바들바들 떨며 번호를 눌렀을 때 딸의 휴대전화 잠금 장치가 열렸어요. 과연 딸의 휴대전화는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놈과 나눈 대화를 보건대 두 사람은 결코 혼인을 다시 약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딸이 일방적으로 그 녀석을 피하자 그날 그 녀석은 딱 한 번만 만나달라 애골복골한 상황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딸의 첫사랑이었던 그 변호사 동창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여보세요? 승재냐?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전화를 이렇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대체 왜? 죄송해요. 제가 방금 홍콩에서 오는 바람에 비행기라 전화 확인을 못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제 우리 수지 만났니? 수지 만났어? 네? 네, 잠깐 만났어요. 저 출국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 했니? 수지가 뭐 별말이 없었어? 왜 만난 거야?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진정 좀 하세요. 수지한테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정신없는 와중에 그 애한테도 딸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애는 고맙게도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왜 딸을 만났는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었죠. 그날 수지를 만난 건 일종의 사건 수임 때문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파혼했던 남자친구로부터 끈질긴 연락이 온다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상담을 했던 거예요. 일단 저 만나고 나서 바로 잠깐 보기로 했다고 해서 일단 대화 내용은 전부 녹음을 해두라고 했고요. 어떻게든 쓰일 일이 있을 거다 하고요. 그게 정말이야? 수지가 서경태를 법적 조치를 하고 싶다고 했어? 혼인신고가 아니라? 예? 아니요, 말도 안 돼요. 수지는 그쪽으로는 완전히 정 떨어진 것 같았는데요. 아버님, 혹시 수지 사건에 그 남자가 끼어 있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의심의 정황들이 다 서경태 그 자식을 향하고 있어. 앙심을 품은 거지. 파혼했다고 앙심을 품은 거야. 그런 자식을 진작에 내가 알아보고 떼어냈어야 하는데 그런 놈과 결혼까지 시키려고 했으니 진정하세요. 작정하고 가면 쓰고 나타난 사람인데 안 속는 거 힘들어요. 저 변호사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뻔뻔한 얼굴로 사람 바보 만드는 사람 여러 봤어요. 아버님, 제가 이 사건 책임지고 밝혀내겠습니다. 수지 억울함 없게요. 그 아이는 자기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믿을 거라곤 거기 그 아이밖에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모였으니 그 증거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만 했죠. 며칠 후 딸의 혈액과 소변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친구의 증언과도 일치했고요. 수면제가 든 뭔가를 마셨기에 차량에 올라탔을 때 마치 음주운전을 한 것과 같은 증상이 일어난 것이었죠. 응급수술 시 사용한 약물이 있어 단정 지을 수 없었지만 정황상 그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혼자 방문했다던 그 술집 주인이 결국 혼자가 아니라 서경태 그놈과 함께 왔었다는 진술을 한 것이죠. 그건 역시 변호사인 딸의 첫사랑 아이가 했습니다. 본인도 찝찝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경태와는 중학교 동창 사이였던 사람이고요. 친구 부탁에 그렇게 말은 했는데 수지 사고 소식을 접하고 괜히 범죄에 동조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차였대요. 제가 가서 잘 설득한 거예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승재야. 전 그놈이 단순히 파혼 때문에 제 딸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경황이 없어 미쳐놓고 처리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딸이 결혼 준비를 할 때 마련했던 신혼집이었죠. 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결혼이 엎어졌다고 해서 바로 팔 이유도 없어 그냥 둔 것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서경택 그놈의 여동생 부부가 새 살림을 차린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보통 한 집안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된 게 그 집 구석은 엄마란 사람도 자식들도 그게 대단한 범죄라는 자각이 없던 거예요. 딸의 전 남자친구는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같이 만났던 술집 테이블에서 소량의 가루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딸의 휴대전화 속에 남은 녹음, 서로 나눈 대화를 통해 혼인신고 역시 독단적으로 한 것임이 밝혀졌죠. 혼인신고서는 결혼 준비할 때 미리 작성해둔 것이었는데 그걸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것이었어요. 살인 미수로 기소됨은 물론이고 혼인 무효 소송까지 정말 끔찍하기만큼 복잡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게다가 딸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상태다 보니 상황은 더 더디게 진행되었고요. 대체 왜 그랬냐, 대체 왜 그랬어?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냐? 집이 뭐라고? 대체 그게 뭐라고? 6년을 만난 여자친구를 그렇게 해?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거였어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주장해야겠지. 네 형량을 하루라도 줄이려면 그렇게 인간이길 포기하고 그렇게 주장해야겠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정말 그때 저희 가족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수지가 그렇게까지 될 줄은. 그런 놈이 뻔뻔하게 사고 난 줄 알면서도 증거 인멸부터 시작해. 그 와중에 멍청하게 내 딸 카드를 쓰고 나는 너 평생 용서 못한다. 내 딸이 정신 차리더라도 절대 너는 용서 못해.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너 하나는 꼭 죽는 그 순간까지 저주할 거다. 너는 평생 1분 1초도 아낌없이 이 지옥에서 살아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에게도 구원받지 못한 채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썩어. 그 지긋지긋하고 힘든 과정을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던 건 딸이 눈을 떴다는 것이었어요. 눈을 깜빡이고 저를 알아보고 또 아들 부부도 알아보았죠. 저는 그저 그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딸의 휴대전화 번호를 유추해낼 수 있는 힌트를 얻은 것도, 그 순간 딸의 첫사랑인 아이에게 도움을 받은 것도 결국 하늘이 도와 가능한 일이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파렴치한 놈이 항소를 했거든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던 건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작 7년이라뇨. 저는 기필코 그놈이 썩어 죽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복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 딸이 2다리로 일어나 다시 환하게 웃는 그날, 그리고 그놈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 처절한 비명을 내지르며 시간에 파묻혀 죽어가는 그날에야 제 복수도 끝나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